깜빡깜빡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노인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놀라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안 신는 신발, 안 입는 옷, 고장난 시계를 정리했더니 기억력이 1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 많아지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열쇠 어디 뒀는지, 약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혹시 나도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걱정됐죠. 66세 김영선입니다. 몇 달 전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정신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선 씨,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 아세요? 60세 이상 1200명을 3년간 조사했더니 집이 어질러진 사람들이 우울증은 2.7배, 기억력 저하는 1.8배 높았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이 딱 그랬거든요.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질러진 환경에 있으면 뇌가 쉬지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저건 언제 정리하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집이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 마음과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6가지 리스트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나씩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결정하고 실행하고 성취감 느끼는 게 뇌를 활성화시켜요.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일주일 후 정말 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2주 후엔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요. 지금부터 그 6가지 말씀드릴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우울증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유효기한 진한 약. 교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바로 약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 보관함을 열어봤어요. 우리 집은 거실 서랍에 약을 모아두거든요. 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2년 감기약, 2023년 소화제, 심지어 2021년 영양제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 버리지 못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답은 간단했어요. 아까워서요. 아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었죠. 근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유효기한 진한 약을 버리지 못하는 건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래요. 정신적 질환에 공통된 불안감이래요.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쌓인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뜨끔했어요. 맞더라고요. 요즘 제가 느끼는 무기력함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 건강도, 내 집도, 내 삶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느낌. 그날 저녁 남편이랑 같이 약 정리를 했어요. 유효기한 확인하고 진한 건 다 봉투에 담아서 약국에 갖다 드렸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새로 정리된 약 서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내 건강은 내가 챙길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작은 성취감이 정말 컸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젊어지는 첫걸음이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약 서랍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 두 번째로 확인하라고 하신 게 신발이었어요. 교수님이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이 몇 켤레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신발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신은 구두가 4켤레나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산 운동화도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왜 안 신었을까요? 아까워서요. 좋은 날 신어야지. 특별한 날 신어야지. 하다가 결국 한 번도 안 신은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안 신는 신발이 많으니까 신발장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번 외출할 때마다 뭘 신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10켤레 중에 고르려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이런 걸 결정 피로라고 부른대요.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외출 자체가 귀찮아진대요. 아, 그래서 요즘 나가기가 싫었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발 고르는 게 귀찮아서 무의식적으로 외출을 피하게 됐던 거죠. 용기를 내서 안 신는 신발을 다 꺼냈어요. 남편 것까지 합쳐서 10켤레 넘게 나왔어요. 처음엔 버리기가 망설여졌어요. 돈 주고 산 건데, 아직 멀쩡한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근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안 신었으면 앞으로도 안 신을 거야. 맞는 말이더라고요. 과감하게 다 버렸어요. 아니, 버리진 못하고 기부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부 신발장에는 자주 신는 신발만 있어요. 저는 5켤레, 남편은 4켤레. 딱 필요한 것들만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외출이 즐거워진 거예요. 신발 고르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어디 나갈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택이 명확해지면 행동이 가벼워진대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남편이랑 자주 산책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등록했어요. 신발 정리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 언젠가 입을 옷. 세 번째가 바로 옷장이었어요. 교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하며 걸어둔 옷 있으세요? 있죠, 많죠. 옷장 절반이 그런 옷들이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전 옷을 잘 안 버리는 편이거든요. 살 빼면 입을 수 있어. 유행은 돌고 도니까. 옛날 옷이 좋은 옷이야. 이런 생각들로 10년, 20년 된 옷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몇 가지 선택지를 보세요. 물으시길래 한참 생각해 봤어요. 아마 100가지는 넘을 거예요. 여름옷, 겨울옷, 봄, 가을옷 합치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마다 에너지를 쓴대요. 특히 아침에 옷을 고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 피로가 온대요. 그게 쌓이면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게 된대요. 아, 그래서 아침이 이렇게 피곤했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10분씩 고민했거든요. 이건 너무 낡았고, 이건 좀 작고, 이건 색이 바랬고, 결국 맨날 입는 옷만 입으면서도 그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날부터 옷 정리를 시작했어요. 기준은 간단하게 정했어요. 3년 동안 안 입었으면 버린다. 처음엔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하나 꺼내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억이 담긴 옷들이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입고 가족여행 갔던 옷,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옷.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추억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옷을 간직한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3일에 걸쳐서 옷장을 정리했어요. 3개 가득 있던 옷이 1개 반으로 줄었어요. 절반 넘게 버린 거죠. 상태 좋은 건 기부했고 너무 낡은 건 버렸어요. 정리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원했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옷 고르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았으니까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요. 옷장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더라고요. 4번째 깨진 식기. 4번째는 이거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러운데요. 바로 깨진 그릇 이야기예요. 교수님이 집에 금 가거나 깨진 그릇 있으세요? 그런 거 쓰세요? 물으시길래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혼자 먹을 땐 그냥 써요. 아깝잖아요. 그 순간 교수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깨진 그릇을 써도 될 만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 혼자 먹을 때는 아무 그릇이나 써도 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손님 올 때만 좋은 그릇 쓰면 되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자기 가치감 저하의 신호로 본대요. 깨진 그릇을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깨진 그릇을 써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래요. 그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대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찬장을 열어봤어요. 금 간 밥그릇, 손잡이 떨어진 머그컵, 얼룩진 접시. 왜 이런 걸 계속 쓰고 있었을까요? 아까워서. 아니에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릇 새로 사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아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예쁜 그릇 세트를 샀어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계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그릇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집에 와서 깨진 그릇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새 그릇에 밥을 담았어요. 똑같은 된장찌개, 똑같은 김치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릇이 바뀌었을 뿐인데 밥 먹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혼자 먹을 때도 꼭 예쁜 그릇에 담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해. 이게 자존감이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자존감은 그릇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요즘은 밥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서 나 자신을 대접하는 기분으로 먹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5번째 중복된 주방용품. 5번째는 주방 정리였어요. 교수님이 냄비 몇 개 있으세요? 물으시길래 잠깐 생각해보고 한 7개요? 했더니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 쓰세요?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맨날 쓰는 거 2~3개죠. 그런데 왜 7개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결혼할 때 받은 것, 애들 키울 때 산 큰 냄비, 혼자 먹을 때 쓰려고 산 작은 냄비, 명절 때 쓰려고 산 큰 냄비. 이렇게 쌓인 거더라고요. 프라이팬도 5개, 국자는 10개, 뒤집개는 7개.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건지 세기도 힘들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방용품이 많으면 오히려 불편하대요. 찾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설거지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걸 결정장애라고 부른대요.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요즘 요리하기가 싫었구나 싶었어요. 냄비 하나 꺼내려고 해도 쌓여있는 것들을 다 꺼내야 하고, 찾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가 귀찮아지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주방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냄비, 프라이팬, 식기류, 조리도구. 하나하나 다 꺼내서 펼쳐놨어요. 거실 바닥이 꽉 찰 정도로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이랑 같이 분류했어요. 자주 쓰는 것, 가끔 쓰는 것, 안 쓰는 것.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자주 쓰는 건 전체의 30%도 안 됐어요. 나머지 70%는 1년에 한두 번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것들이었어요.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1년 이상 안 쓴 건 다 버렸어요. 냄비는 3개만 남겼어요.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프라이팬도 2개만 남겼어요. 국자, 뒤집개 같은 것들도 각각 2개씩만 남겼어요. 정리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주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싱크대 및 수납 공간도 여유가 생기고 필요한 걸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깔끔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비 꺼내는 게 쉬우니까 요리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직접 해? 하면서 저도 신기했어요. 단순히 주방용품을 줄였을 뿐인데 요리가 즐거워진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건이 줄어들면 관리가 쉬워지고 관리가 쉬워지면 하고 싶어진대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거의 매일 집에서 해 먹어요. 주방이 정리되니까 요리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어요. 2년째 방치한 물건. 마지막 6번째가 제일 뜨끔했어요. 교수님이 고치려고 2년 넘게 놔둔 거 있으세요?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거실 시계는 3년째 멈춰 있어요. 전지만 갈면 되는데 자꾸 다음에 하지 뭐 하다가 3년이 지났어요. 침실 옷장 손잡이는 2년 전에 떨어졌어요. 접착제로 붙이면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베란다 우산은 1년 전에 살 때가 부러졌어요. 고쳤을까? 새로 살까? 고민만 하다가 1년째 베란다에 세워져 있어요. 부엌 서랍은 빠져서 제대로 안 들어가요. 책상 의자는 삐걱거려요. 창문 손잡이는 헐거워요. 다 고치면 한두 시간이면 될 일들인데 왜 안 했을까요? 교수님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2년 동안 안 고친 건 안 고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고칠 생각이었으면 진작 고쳤을 거예요. 2년이나 방치했다는 건 사실 고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이 심리학 용어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요. 작은 일을 계속 미루고 방치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데요. 그게 쌓이면 무기력증이 되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했구나 싶었어요. 매일 집에서 고장 난 시계를 보고 떨어진 손잡이를 보고 부러진 우산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것도 못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제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집안 고장 난 거 다 고치자. 아니면 다 버리자. 남편도 찬성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했어요. 먼저 시계부터 전지 사러 마트 갔다 와서 갈았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하는 기분.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씩 다 해치웠어요. 옷장 손잡이는 접착제로 붙이고 부엌 서랍은 레일을 맞춰서 제대로 끼워 넣었어요. 책상 의자는 나사를 조였고 창문 손잡이도 드라이버로 고정했어요. 부러진 우산은 고민하다가 그냥 버렸어요. 2만 원짜리 우산 고치는데 시간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후가 되니까 다 끝났어요. 걸린 시간은 고작 3시간. 그런데 그 3시간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고장난 것들이 하나씩 고쳐질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걸 볼 때 이상한 상징성을 느꼈어요. 3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 인생도 멈춰 있었는데 이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면서. 맞아요.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간단한 걸 2년,
3년 동안 방치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다음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완성 과제는 무의식을 계속 괴롭혀요.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미해결이라고 하죠. 끝내지 못한 일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잠들기 전에 자꾸 내일은 시계 고쳐야지. 손잡이 붙여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근데 정작 다음 날이 되면 또 미루고. 지금은 집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요. 고장 나면 바로 고치거나 못 고치면 바로 버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밤에도 편하게 잠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큰 활력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6가지를 정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매일 하나씩 천천히 했어요. 급하게 하면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하나씩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갔을 때 교수님이 제 얼굴만 보고도 아셨어요. 영선 씨, 많이 밝아지셨네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달라졌거든요, 제가.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람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큰 변화를 찾으려고 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물론 그것들도 좋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예요.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 내 공간을 관리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이에요. 젊어진다는 건 얼굴이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그건 비싼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큰 변화를 찾았어요. 이 나이에 뭘 해야 하지? 뭘 배워야 하지?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교수님이 알려주신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약 정리하기, 신발 버리기, 옷 정리하기, 그릇 바꾸기, 주방 정리하기, 고장 난 것 고치기. 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제 마음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고, 산책 나가고 싶고, 요리하고 싶고, 책 읽고 싶어졌어요. 남편도 신기해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제가 우울해하는 게 걱정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같이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배우고 있어요.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처음엔 뭐야? 그게 무슨 치료야? 했는데 제가 달라진 걸 보고는 다들 놀라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끼리 정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자 뭘 정리했는지 이야기 나눠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요즘 무기력하고 우울하신 분 계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원래 이런가 체념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66세면 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큰 변화를 찾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약통 정리부터 해보세요. 10분이면 돼요. 그 다음엔 신발장 정리해보세요. 안 신는 신발 버리세요. 그 다음엔 옷장, 그 다음엔 주방. 하나씩 천천히 정리하면서 느낄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젊어진다는 게 뭔지. 주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얗던 머리가 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젊음이에요. 저는 66세지만 요즘이 20대보다 더 행복해요. 애들 키울 때보다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제 공간을, 제 시간을, 제 마음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정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한 달 뒤에 거울을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 주름이 아니라 눈빛이. 그게 진짜 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이 기대돼요. 오늘은 뭘 할까? 내일은 뭘 해볼까? 이런 설렘이 있어요. 이게 제2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시작해요. 함께 가볍게 젊게 살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